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게 이제 경영 성과까지의 이야기였었고, 자, 이제 그 변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변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이제 경영 활동을 뜻해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서 뭐 투입이 돼요. 인원, 인력이 투입이 될 수도 있고, 돈이 투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앞에서 설명했던 성과를 내느냐 이 얘기인데, 뭐 재무 활동이 있죠. 돈을 어떤 식으로 하고, 아까 막 얘기했지, 돈이나 인적 자원 활동,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그리고 뭐 서비스, 의료 서비스 활동, 마케팅 활동, 이건 이제 병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리고 뭐 경영 정보 활동, 회계 활동,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돈과 인력이나 뭐 이거 프로모션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을 하느냐예요. 그래서 경영에서 말하는 가장 구체적인 활동들이 이 핑크색에서 벌어지겠죠. 그래서 관리는 뭐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조직 활동이나 관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뒤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얘기할 자세히 얘기를 뭐 여기선 하진 않겠네요. 제가 길 거라 그랬는데 이걸 다 해버리면 한 학기 수업이 다 끝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뒤에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투입이 되고 변환이 되고 경영 성과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뭐가 된다? 피드백이 된다. 해봤더니만 고객 만족 경영에서 고객들이 만족을 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고객들이 만족을 하지 않았나 보니까 무엇인가 의료 서비스 활동에서 문제가 발생했더라. 변환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좋게 하려면은 투입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다든지 인력을 갈아치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 교육을 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에 있어 갖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과정은 무엇인가의 인식에 대해 있으면은 그것을 결정하는 거, 의사를 내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 MRI를 구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사결정이죠. 구입을 하자 말자. 예. 가위바위보에서 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MRI가 땡기니까 구입할까요? 절대 아니죠. 분석을 하겠죠. 자, 보시면은 의사결정할 때 이렇게 돼요. 문제를 인식을 해요. 환자들을 더 정확히 진료하기, 진단이죠. 정확하게는 진단하기 위해서는 MRI가 필요하다라고 칩시다. 문제를 인식을 했어요. 요즘은 병원들이 다 MRI를 갖고 있어. 우리는 엑스레이밖에 없어. 그리고 CT만 있는데 이거 갖고 정확히 진단하는 데는 MRI 없이는 좀 힘들 것 같아. 문제를 인식했어. 그래서 환자들이 MRI 있는 병원으로 몰려가더라. 우리 병원은 안 오더라. 어떻게 하지? MRI를 사야 되나? 문제를 인식했죠. 자, 대안을 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예요. MRI를 사자. 혹은 MRI를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만약에 MRI를 구매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대안을 개발했어요. MRI를 구매를 할 건데 구매를 할까라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겠죠. 어느 제품은 A 사건은 얼마, B 사는 얼마, 이것을 한 번에 구입하면 얼마, 혹은 이것을 할부로 사면 얼마, 아니면은 리스는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대안평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평가 및 선택을 하죠. 야, 그런데 우리가 A사를 살 거냐, B사를 살 거냐, C사를 살 거냐, 그리고 어떠한 조건으로 살 거냐, 할부로 살 거냐, 뭐 리스를 살 거냐, 아니면 한 번에 구입할 거냐, 뭐 이런 방식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요. 실행에 옮긴 다음에 끝이 아니라 실행 결과를 평가하겠죠. 실제로 구매했더니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고 이것이 우리 병원 수익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데 봤더니만 별로 영향을 못 써. 그러면 MRI를 옛날에 뭐 10대 구입하기로 했다가 한 대 구입했는데 문제가 별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바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인식을 해야죠. 뭐가 문제인지를 눈치를 채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하는 것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고 결국은 선택을 내리고 그리고 선택을 했다 끝이 아니라 그것을 구매하는 실행을 하고 평가하고 피드백을 한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자,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데는 항상 뭐가 있어요?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이. 그리고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의사결정 하나는 굉장히 기업의 존폐 위로를 기업이 계속 살아남을지 아니면 가라앉을지를 결정하기도 해요.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서. 쉬운 예를 하나 듭시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핸드폰 사업 있죠. 핸드폰 사업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성전자보다 뭐 한 얼마더라 6개월도 안 늦었을 거예요. 처음 시작을 했었을 때. 그런데 결국 그 격차를 어떻게 좁혀요? 못 좁혀요? 못 좁히죠. 시장에서 그 애플하고 삼성 프리미엄폰 나머지는 중국산 뭐 샤오미라든지 뭐 화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LG는 계속 점유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인가 따라붙지 못한 거 초창기에 그 갭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LG가 포기하죠. 네, 핸드폰 사업은. 자, 이런 식의 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해. 특히나 커다란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고요. 다음에 의사결정의 유형으로 봅시다. 그래서 정형적 의사결정과 뭐 비정형적 의사결정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상적 의사결정, 주로 방침이나 지시나 규율이나 절차에 따라 정형화되어 있다. 결정에 일관성이 부여되고 시간이 절약되더라. 자, 정형적 의사결정은 쉽게 얘기하면은 매뉴얼화되어 있는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다.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장점은 뭐예요? 결정에 일관성이 있죠. 요 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가 아니라 딱 그 상황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고, 두 번째는 빨리빨리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자,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non-programmed decision이라는데 예외적이거나 새로운 상황에 부응해서 이루어지는 비일상적인 불특정적인 의사결정을 뜻합니다. 개인의 직관이나 판단, 창의력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주로 최고 경영층이 한다는데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개인의 직관, 요게 이제 옛날에는 경영에서 하나의 무슨 이제 노하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경영학에서 말할 때는 이 근거가 빠져 있는 직관은 굉장히 어렵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직관적으로 운영해 갖고 한동안 성공하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기업이 있어요. 어디냐면 언더아머라는 기업이에요. 아실 거예요. UA 있죠. 언더아머. 언더아머가 그 원래 처음 시작한 게 그 미식 축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이 속에다 이제 받쳐 입는 그 옷으로 입을 때 땀 배출이 쉽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좋아서 입소문을 타 갖고 그게 뜬 기업이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잘 팔려요. 잘 팔려서 막 농구 쪽에도 손을 대고 하면서 쭉 올라왔다가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번 이제 고꾸라지죠, 언더아머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개인의 직관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떠한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철저한 분석보다는 느낌, 뭐 아니면 요거 이렇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옛날에 막 이런 것들 좀 비과학적인 방식들. 그래서 안 좋다가 지금은 다시 또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경영진 교체하고 나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형적 의사결정과 다 비정형적 의사결정에 장단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고 상황별 이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인 간단하고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의사결정은 정형적 의사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매뉴얼화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반면에 새로운 것을 결정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 비정형적 의사결정을 하죠. 하지만 개인의 직관보다 요새는 창의력 이런 것보다는 철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에 활용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하냐면은 정형적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에 만들어진 내규나 매뉴얼대로 하는 경우가 많고 비정형적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컨설턴트들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새는 뭐 내부에서도 이제 주로 대기업들은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우리 기업 내에서 우리하고 다른 시각을 가진 외부 기업한테 맡겨서 다른 시각도 한번 보고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뭐 이러한 것들도 요새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계층별 정형적 비정형적 의사결정의 뭐 분포 그런데 뭐 조직 계층에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요거는 넘어가셔도 돼요.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정형적 의사결정은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뉴얼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거를 결정을 내려라.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에 많이 쓰이겠죠. 그리고 합리성과 이상. 근데 이건 틀렸어요. 해결 방법과 절차가 정형적 의사결정이 합리성과 이성을 바탕으로 하고 비정형적 의사결정에 창의력과 영감을 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경영학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쓰는 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실제로 경영 필드에서는 저도 컨설턴트 일을 하고 그랬었지만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아주 합리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실제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최고 경영자들이 자기네 창의력이나 영감으로서 할 수는 있겠죠. 최소한 자기 창의력이나 영감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소한의 뭘 만들어 놓느냐, 그것이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다라는 거는 만들어 놔요. 그냥 이거 그냥 된다, 될 것 같아, 절대로 없습니다. 비즈니스 필드에서는 될 것 같아는 없어요.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그것에 대한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다 성공을 할 수는 없지만 그걸로 해서 10번 중에서 뭐 7번이 성공하고 3번이 실패했다면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10번 중에서 1번 성공하고 9번 실패했는데 1번 성공한 걸 너무 크게 띄우는 것뿐이에요. 나름의 다 합리적인 근거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형적 의사결정, 비정형적 의사결정을 무슨 뭐 창의력으로 따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창의력 하려면 예술 해야죠. 아니고 일반적인 두 개 다 합리성과 이성으로 하지만 정형적 의사결정은 조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라든지 항상 하던 것, 그러니까 매뉴얼화 시켜갖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정형적은 기존에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때 내리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 의사결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전략적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외부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사업의 결정, 뭐 목표 설정, 병원 규모의 확대, 뭐 이래서 전략적으로 스트래티직 디시전이라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이제 최고 경영자들, 병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병원으로 치면은 그런 거를 뭐 뜻한다 얘기하고, 그런데 그 병원장이 다 하지는 않아요. 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들이 보통은 있어요. 뭐 기업으로 치려면은 기획조정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에요. 이런 조직들 같은 경우에 평선들도 있고 다 있어요. 뭐 임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이라고. 실제로. 아니면 기획실 뭐 이런 데 있거든요. 회사에. 이런 데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 전공하고 아니면 컨설팅 업무를 했었다라든지 전직 컨설턴트였다든지 아니면 이런 쪽을 했었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런 쪽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진 조직이 있어요. 일반 기업들은, 병원은 보통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런 조직에서 내리는 것을 전략적 의사결정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이라는 표현은 뭐 사업의 결정, 목표의 설정, 뭐 병원 규모의 확대 이렇게 되는데, 가장 핵심 개념은 뭐냐면은 내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거의 구체적인 게 여러 가지 뭐 경험 목표부터 이런 게 등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 관리적 의사결정은 이제 매뉴얼대로 앞에서 말했던 정형적 의사결정이죠. 매뉴얼대로 이제 딱딱딱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네. 관리적. 그리고 뭐 업무적인 것도 비슷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가격대 이거는 이거 다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말로 설명한다고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병원이나 기업에 들어가 보시면은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뭐 이거 너무 많이 써놨는데 이거 뭐 최고 이런 거 시험 안 내요. 그러니까 뭐 한번 심심하시면 읽어 보시고요. 의사결정 모델 정도는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의사결정 모델은 뭐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이 있고, 그래서 의사결정자가 완전한 합리성에 기초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감정적이라든지 비이성적인 것을 다 잘라버린 상태에서 숫자죠. 숫자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자가 근데 완벽한 정보를 갖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현대 경영학에서는
뭐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이 뭐 100% 맞는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보시면 의사결정자가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그 정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최적화된 의사결정은 현실적인 모형이 될 수 없음 인간 능력의 한계와 정보 취득 시 발생하는 비용의 제약 문제, 대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배제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성으로서 판단을 하고, 이성으로서 판단하는 게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성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완벽한 데이터, 정보, 인포메이션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은 맞다라고 생각하는 가정하에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한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이게 틀렸다는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내 기분이나 비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끄집어내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를 굉장히 잘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못 구하는 건 외부에다 돈을 주고 구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갖고 어쨌든 결정을 내리는 것, 이런 게 합리적 의사결정인데, 실제로 이 합리적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신제품이라든지 시장에 없었던 무엇인가가 등장하는 데 있어 갖고는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그런 문제에서는. 그래서 뭐 완벽한 모델은 없지만 뭐 이런 게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만족 모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제한된 합리성 모형이라는데 만족 모형이라고 하는데, 합리적 의사결정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제 의사결정이 수행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용하는 심리, 인지, 시간적 제한을 중시하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만족의 정도라는 것이 극히 주관적이어서 보편적인 문제가 되면 또한 자칫하면은 보수적 결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되게 수비적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과 뭐 제한된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앞에 게 합리적인 게 완벽한 이성으로서 컨트롤이 돼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이면, 제한된 합리성 모델 또는 만족 모델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면은 되는 것이다예요.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이 정도면 만족하면은 그걸로 내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걸 할 것 없고, 직관적 모형은 넘어가도 돼요. 이거는 솔직히 되게 일명 그러죠. 무당이라 그러죠. 완전. 이런 거는 이제 경영에서 가르칠 이유가 없고요. 초합리적 육감, 말이 안 되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노하우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노하우.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런 거를 뭐라고 이제 하냐면은 일본인 경영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건데, 신발끈 묶는 거 있죠. 신발끈을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묶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너가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돼요? 손에 익어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본에서는 체화라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일본 경영학 쪽에서는 직관적이라는 말은 조금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고,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한다? 충분한 인포메이션, 정보, 데이터에 의존한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한계점을 집어넣어서 내가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 정도 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모델까지 나왔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직관과 오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자, 효율적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법,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했는데, 자,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구체적인 거에서 뭐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명문 집단 기법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사 기법인데, 브레인스토밍은 이런 거예요. 산출된 생각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섣분을 결론 내지 않아야 하며 뭐 이렇게 주는데, 간단하게 생각하게요. 머리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근데 이게 맞다가 아니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364병원 그게 뭐가 떠올라? 두유 떠올라. 이게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머리를 그냥 이렇게 굴려보는 거. 두유, 콩이 떠올라요. 종교적인 게 떠올라요.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걸로 무슨 결과를 내릴 수는 없어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것저것 생각을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펼쳐보이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펼쳐보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룹핑을 하죠. 두유, 콩, 뭐 예를 들어서 회기동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뭐
종교적인 어떤 보수성 이런 게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하나의 군집화시킨 다음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그런 것도 다 연구한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콩이 의미하는 것, 뭐가 의미하는 것, 그래서 삼육설병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오래되고 낡고 지루하고 노인네 같고 무엇인가 세련된 의료 장비가 않고 여기 가면 병이 나을 것 같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농축이 되어 있더라라고 나중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브레인스토밍이 라는 단계에서 내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자유분방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떠오르는 이미지를. 예. 근데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회나 아니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쌓아놨던 그 무엇인가에서 떠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도 한 명이나 두 명의 의견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의견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통계학에서 얘기할 때는 한 150명 이상 정도만 돼도 정규 분포를 회귀한다고 정규 분포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0명, 200명 정도 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브레인스토밍을 해 간다라면은 어떠한 이제 그 결과를 낼 수는 있겠죠. 자,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델파이 기법이라고 있어요. 델파이 테크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델파이는 딱 하나만 줄치시면 뭐예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기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델파이 기법이라고 많이 써요. 이 단어는 잘 알아두시고 이건 뭐다? 전문가들한테 전문가들이 보시면 독립적 의견을 우편으로 수집 안 해요. 우편으로 하고 요새는 핸드폰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델파이 기법이라고 얘기한다.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논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델파이 기법이라고 해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협조 요청이 들어와요. 저 같은 경우에도 거기 카톡으로 와요. 카톡으로 설문지라든지 그 설문지가 이제 1, 2, 3, 4, 5에서 뭐 그걸로 리커트 척도라 그러는데 그 5점 척도로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길게 써주세요 해갖고 주관식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 델파이 기법이라 해서 전문가들한테 일단 협조 요청이 가요. 그런 다음에 전문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죠. 의견을 주고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시하고 전문가들이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의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의견 합치죠. 합쳐갖고 결론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돼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최근에 했었던 거는 올해 초죠. 올해 초에 했었는데 종로구에서 관련된 거였는데 종로구의 그 지역을 뭐로 한다 그랬었더라. 저기 문화 무슨 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 갖고에 뭐 델파이 기법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하면은 거기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관광 뭐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전 관광 쪽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무엇이 중요하고 뭐 누구의 의견이 몇 퍼센트 더 들어야 되고 그때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와요 실제로.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이제 그 근거한 것을 써갖고 보내주면은 그것을 조사를 의뢰한 기관에서 여러 가지의 의견을 보고선 종합을 해서 결론을 내려서 해결을 하죠. 자, 이것을 델파이 기법 쉽게 해서 전문가 설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문가 설문. 우편이 아니라 요새는 다 카톡으로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명목 집단 기법이라 해서 이제 노미널 그룹 테크닉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구성원들 상호 간의 대화나 토론 없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기법으로서 토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이 델파이 기법과 다르다. 투표에 의해서 대안을 평가하고 뭐 장점은 모든 구성원들이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미치는 데 걸리는 소요 시간이 짧고 단점은 이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자질이 갖춰야 되는 한 번에 한 문제씩밖에 처리할 수 없다. 자, 명목 집단 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한테 각자 뿌려갖고 의견을 취합하는 거라면은 명목 집단은 어떤 회사 내에서 그 토론회가 대화하는 거 없이 자기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투표하듯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명목 집단 기법은 잘 쓰진 않아요. 단순한 업무 같은 데서는 써요.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 회사의 그 저기 뭐죠? 식당 문제에서 메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까지 메뉴가 한식만 나왔다면은 뭐 메뉴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두 끼를 먹는 게 두 끼를 제공하는 게 좋냐, 한 끼를 한 끼를 잘 제공하는 게 좋냐, 두 끼를 적당히 제공하는 게 좋냐, 뭐 이런 식의 이런 문제들은 이 명목집단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문적인 문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전문가들이 아니죠.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의견이 옳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수가 많다고 그게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내용은 델파이 기법을 사용을 하고 명목 집단 기법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비전문적인 영역에서 많이 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제언, 그래서 뭐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계획 수립, 그래서 뭐 계획은 뭐 방향을 제시한다. 제가 그 실강에서 얘기했었죠. 1번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런데 계획이 한 개가 아니라 기업이나 이런 데는 커다란 계획이 아니고 그 다음 큰 계획, 중간 계획, 작은 계획, 이런 식으로 계획이 아주 다양하게 쪼개져 있더라.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고, 왜 계획이 중요하냐, 제가 미션도 얘기했죠. 첫 번째 롤스로이스 예를 들기도 하고 뭐 스타벅스 예를 들었지만 어떠한 기업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에요. 계획이 없어져 버리면은 방향이 없어지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기업이 커피 만드는, 만약에 스타벅스라 칩시다. 프리미엄 커피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그 뭐가 더 잘 되냐면은 그 차가 더 잘 되더라. 차 중에서도 그 뭐죠? 그 알맹이 있는 차 있잖아요. 공차 같은 거. 그게 한때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커피 팔지 말고 그거 팔까? 근데 그게 한동안 유행하고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은 그거 했다가 다음에 다시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 결국 그 기업의 색깔이 없어지겠죠. 색깔이 없어진다라는 거야. 색깔이 없어지면서 방향성을 상실하고, 그러면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고, 계획이 없다면, 그리고 자원의 중복이나 이런 게 늘어나겠죠. 낭비가 늘어난다든지. 하지만 계획이 딱 잡혀져 있으면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불확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실제 기업을 하면은. 왜냐하면 돈이 벌려야지 이것도 나오는데 당장 돈이 안 벌리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은 그 MBA라든지 그 경영학이라든지 경영학 전문 대학원들이 있죠. 이런 데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그 미션 이런 거 세우는 것부터 배워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 왜 하나 그랬었어요. 처음에 이게 진짜로 현실에서 쓸모가 있나 그랬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변해버리는 거.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지만, 자, 이런 게 계획에 그냥 요 1, 2, 3, 4번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의 목표를 설정하고 뭐 계획안을 뭐 평가하고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경영 목표 설정에서 전체 병원 전체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분별 목표를 세운다. 제가 얘기했죠. 전체적인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커다란 거, 중간 거, 작은 거, 아주 작은 목표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목표, 부분별 목표, 또 부분의 부분별 목표, 이런 식으로 목표가 많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 목표와 운영 목표, 직무 목표 등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다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금 받는 게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경영 계획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 현실성, 충족도, 뭐 적합성 이런데 그 목표가 얼마나 현실적이냐, 그 목표를 정말 달성할 확률이 높으냐, 그리고 뭐 비용 수익 면에서 타당하냐, 타당성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이게 많은가? 이거. 잠시만요. 이거 이게 닫혀버렸네. 이게 보다가 제가 좀 많으면 이걸 잘라야 되나 생각했는데 조금 있네. 뭐 어쩔 수 없죠. 다음번에 이어서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뭐 다시 잠깐만요. 화면이 튕겨나갔어. 어차피 다 못 끝낸다 이번 시간에. 자,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있었고요. 계획이라는 거, 이제 계획의 유형이 중요한데
장기, 중기, 단기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장기 계획보다 더 위에 있는 거는 뭐 미션이나 이런 단어를 쓰고요. 그 밑에 있는 뭐 장기 계획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수립이 되는 계획, 중기는 뭐 2, 4년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단기는 1년 내외, 뭐 일주일 단위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쪼개져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계획 간에 장기, 중기, 단기 이런 식으로 계획이 한 계획이 아니라 되게 분기별로 다 쪼개져 있더라. 단계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획 성격에 따른 분류에서 전략 계획이나 운영 계획이나 예산 계획 이거는 뭐 말 붙이기 나름이죠. 예. 그럼 말 붙이기 나름이니까 넘어가셔도 됐고요. 유연성, 참여 이거 다 됐어요. 필요 없는 건 넘어가도 돼요. 통제, 통제를 해야 되나? 통제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뭐 그러니까 이게 딱 시간이 정해진 만큼 하니까 자 그러면 통제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하고 연결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보시고 아마 다음 주도 추석이라 화면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추석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 실강 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 봅시다. 수고했어요.